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클래스입니다. 여러분이 기말고사 전에 공부해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의 문법이 총망라돼서 결국 마무리되는 샷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파이썬 문법의 마지막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될 거예요. 기말고사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클래스 안의 내용을 이러이런 걸 작성해라 이런 유기 때문에 결국은 클래스가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챕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배웠었던 문법들이 총망라돼서 결국 마무리되는 챕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클래스라는 단어는 앞쪽에서 사용을 했지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이 데이터 타입들을 클래스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했고, 클래스에서 실질적으로 value를 가지는 something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객체다 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클래스에 속한 함수들을 method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오브젝트, 메소드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후 프로그래밍 안에서,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오브젝트 중심으로 작성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도 부른다라고도 얘기했죠. 이번 수업에서는 이 부분 맞고요. 직접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접 메소드도 작성을 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작업도 직접 해보려 해요. 그리고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인 inheritance, 유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내용을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실습 자료는 practice 15 클래스 부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려 해요. 파이썬에 있는 표준 데이터 타입들 여러 가지 있었죠.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불린, 그리고 리스트, 셋,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면서 데이터 타입들,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들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래스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가 변수도 만들었고, 이 안에 있는 메소드도 호출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수나 실수, 문자열을 주면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클래스다 라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이제 직접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파이썬에서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복습 겸 디그리 셀시우스에다 26.0이라는 걸 주면서 우리의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하고자 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결국은 float라는 클래스 타입인 겁니다. float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에 들어가 있는 value가 26.0이었고요. 이렇게 float 클래스의 객체가 컴퓨터 메모리에 있을 때 이거의 주소값인 id1을 우리가 변수에 저장하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은연중에 수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클래스, 객체, 그리고 이거를 변수로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제 직접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 해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기 전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함수들을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is instance입니다. 강의 노트를 시작을 할 때 이 목차를 보면 오브젝트는 인스턴스다 라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로 부를 때가 몇 번 있어요. 오브젝트는 통상 인스턴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is instance라는 단어의 의미는 입력 파라미터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 객체냐라고 묻는 걸 얘기하고요. is 인스턴스 함수의 활용 예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입력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건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스트링, 플로트가 있죠. 앞쪽을 보면은 value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객체죠. 이 경우에는 abc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 55점이라는 float 클래스의 객체, 마찬가지로 float 클래스의 객체죠. is 인스턴스 함수의 동작은 간단해요. 첫 번째 패러미터로 준 이 객체가 두 번째 패러미터로 준 클래스의 타입이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abc는 객체 타입인데 문자열 객체죠. 따라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왔고요. 55.2는 실수 객체죠. 하지만 스트링 타입은 아니에요. false가 나왔고 55.2가 floating 타입, 실수니 float 타입이다. 그래서 true가 나왔죠. 이렇게 본 것처럼 abc는 스트링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왔고 55.2는 스트링의 인스턴스가 아니니 false, 그리고 55.2는 float의 인스턴스다. 그래서 true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래스하고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가 이렇게 해당 객체의 타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is 인스턴스를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is 인스턴스의 두 번째 패러미터로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란 무엇이냐? 우리가 앞쪽에서 클래스를 얘기할 때 붕어빵 틀과 붕어빵에 대한 비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의외로 정말 이렇게 틀과 틀로부터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듯이 인티저 클래스라는 것은 틀이다. 거기서 실제로 26이라는 값을 가지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틀에서 찍어낸 거니 틀은 클래스요, 26은 객체다. 틀로부터 찍어낸 건 객체다, 인스턴스다 라는 단어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개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요. 클래스와 오브젝트 혹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면 이 주어진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면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직접 만드는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나보려 해요. 코드를 보게 되면 클래스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 때 쓰는 문법인 클래스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 현재 스튜던트로 했어요. 그리고 콜론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그 앞에 클래스라는 키워드, 그리고 뒤에 콜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메소드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클래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우리가 이걸 뒤에서는 구분할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에 포함되어야 될 데이터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 스튜던트 밑에 name, id, gender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줬고요. 보는 것과 같이 name은 empty string, id는 0, gender에는 female이라는 문자를 줬는데 초기 값을 준 겁니다. 초기 값, 디폴트로 가져야 될 값. 간단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앞쪽에서 데이터 타입의 이름과 괄호 열고 하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했던 적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이 스튜던트, 얘를 마치 함수 이름처럼 쓰되 현재 입력 파라미터 없이 괄호를 열고 닫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튜던트 객체 하나를 만들었고요. A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와 C 변수에 각각 하나씩의 서로 다른
student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보는 것과 같이 값을 쓸 수 있으니 A 객체의 name이라는 값은 해리포터, A 객체의 id라는 값은 2017-103709, A 객체의 gender라는 값은 mail이라는 문자열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A의 name과 A의 id, A의 gender를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float, integer 이렇게 표준 파이썬 객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객체 이름을 찍고 객체 이름을 쓰고 점을 찍고 그 뒤에 멤버 데이터의 이름을 쓰면 보는 것과 같이 해리포터 2017 메일 이렇게 출력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객체인 B에는 name하고 id만 헤르미온느 2018로 해서 세팅을 했어요. 젠더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출력을 하면 요 헤르미온느 출력이 됐죠? 2018 입력한 대로 됐습니다. 젠더는 별도로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female이라는 디폴트 값을 가진 젠더가 출력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게 C 객체의 name만 run wesley로 했고요. id하고 젠더는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run wesley는 세팅한 대로 출력이 됐고요. 0과 female은 디폴트 값이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student는 클래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클래스입니다. 1호부터 인스턴스 혹은 객체 ABC를 만드는 것을 봤고요. 이들이 데이터, name, id, gender를 갖게 하는 걸 봤고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만들었고 값을 썼고 값을 읽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으니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를 이제 시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두 가지 타입을 봤죠. 첫째는 객체의 이름에 점을 찍고 그리고 메소드로 호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클래스의 이름에 점을 찍고 메소드로 호출한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로 브라우닝과 같은 객체를 변수를 입력값으로 상수를 입력값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student라고 원래 세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한 가지 값을 추가했습니다. course라고 부르는 내부 데이터가 추가됐고요. 보는 것과 같이 empty li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는 것과 같이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메소드의 이름은 num course가 되겠고요. 보는 것처럼 입력 파라미터가 한 개 있어요. self라고 되어 있죠. 자, 요 self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로 정의하는 self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실제로 아랫부분에서 num course를 호출할 때에는 self 입력 파라미터를 주지 않아요. 근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로는 self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이거는 개발자는 주지 않는 입력 파라미터인데 누가 주느냐? 파이썬이 직접 만듭니다. 직접.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값은 무엇이냐? 바로 앞쪽에서 봤었던 우리가 browning.capitalize로 호출한다는 건 사실상 브라우닝의 객체의 타입인 string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인 capitalize로 호출하면서 브라우닝을 입력 파라미터로 준 거예요. 요게 사실상 셀프로 전달되는 객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개발자는 이 경우에 입력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지만 파이썬이 자동으로 브라우닝을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student A를 만들고 A 객체의 num course 호출하면 입력 파라미터로 이 A가
자동으로 셀프에 가서 매칭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클래스에 속한 함수는 하나지만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객체들이 하나의 함수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호출되는 함수 입장에선 어느 객체가 나를 부르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발자가 입력 파라미터로 줄 필요까지는 없고 자동으로 파이썬이 여기 있는 A를 끄집어서 전달하고 우리는 파이썬에서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들 때 첫 번째 파라미터를 셀프라고 쓰기만 하면 보는 것과 같이 self.course 그럼 이 경우에 A에 해당하는 객체의 course 값 요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define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콜론으로 끝나는 일반 함수하고 동일하고요. 한 가지 규칙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개발자는 주지 않지만 파이썬이 알아서 전달하는 첫 번째 셀프 입력 파라미터를 두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객체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self.memberData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numCourse 하면 입력 파라미터로 a가 디폴트로 주어져서 코스 2개죠? 여기에 numCourse는 length를 재니까 리스트에 2개 들어있으니 2가 출력이 되고 student.numCourse 하면 마찬가지로 a라는 값이 셀프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이 유형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고 객체의 이름에 점을 찍고 입력 파라미터 없이 부르면 자동으로 셀프 값이 파이썬에 의해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nheritance, 유전의 법칙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텐데 웬 갑자기 프로그래밍에서 유전의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은 생물학에서 오기는 왔어요. 어떤 것이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와 기타 정보들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옮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 그림만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먹고 자요. 하지만 동물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기 되게 애매합니다. 왜 그래요? 동물은 추상적인 어떤 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동물의 예를 들어야 되는데 멍멍이, dog가 있겠죠. dog는 bark, 멍멍하고 짖어요. 따라서 동물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며 먹는다, 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예, dog는 먹고 자면서 짖습니다. 왜 그래요? 애니멀을 조상으로 잡고 도구를 자식으로 잡았을 때 애니멀은 유전의 법칙에 의거 도구에게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메소드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애니멀이 조상이 되고 도구가 자식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도구 코드 안에는 애니멀의 데이터와 eat, sleep 메소드까지 그대로 도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조상인 애니멀을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자식이 되는 도구를 derived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부모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베이스 클래스를 parent 클래스라고 부르고 도구를 child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베이스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혹은 parent 클래스라고도 부르고요. derived 클래스, 자식은 child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와 펑션을 물려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구가 아시고 캣이라고 한다 그러면 짖는 게 아니고 야옹야옹 하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캣이 애니멀을 베이스로 하고 캣을 드라이브로 했다면 캣에는 eat하고 sleep이 그대로 들어간다. 만약에 우리가 새를, bird를
애니멀의 derived class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애니멀의 eat하고 sleep을 그대로 안으면서 본인만의 고유한, 새라 그럼 뭐 지적이어야겠네요. 지적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징을 갖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재사용성이라는 큰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개발하고 개발한 데이터와 코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따라서 수많은 동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한 번만 개발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모든 동물이 가져야 되는 공통적 데이터와 메소드를 모아서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고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번만 개발하면 수거하면 되는 거고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애니멀 클래스에서 하는 거를 별도 개발하지 않고 가져다가 활용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파이썬에서 우리가 배운 인티저, 불린, 컴플렉스, 플로트, 리스트, 셋, 딕셔너리, 스트링 모두 다 드라이브들입니다. 누구의 드라이브드냐? 파이썬에는 여기 소문자 object, 오브젝트예요. 클래스 오브젝트 할 때 쓰는 그 오브젝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지만 얘는 이게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즉 파이썬에는 모든 표준 데이터 타입들이 조상이 있어요. 그게 고유명사 오브젝트라는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인티저가 되던 불이 되던 파이썬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들은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데이터와 메소드가 있고요. 그것을 파이썬을 최초로 개발했던 가장 첫 번째 개발자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베이스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티저나 불 같은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타입들은 이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인티저 드라이브드 클래스, 불 드라이브드 클래스, 기타 등등의 드라이브 클래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s 인스턴스 함수를 배운 이유기도 한데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스트링과 플로트 타입으로 스트링과 플로트 타입 객체가 맞는지 확인하면 true, false가 나온 것처럼 help에 오브젝트를 주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건 클래스야, 이거는 객체야. 그 객체 때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 조상과 자식 관계도에 있는 정말 고유명사 이름 오브젝트인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는 것처럼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그리고 앞쪽에서 봤었던 55.2나 ABC를 오브젝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니? 라고 물어보면 자식 클래스 위에 조상 클래스죠. 자식들은 조상에 대한 모든 DNA를 물려받았어요. 따라서 자식들은 인티저지만 동시에 오브젝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55.2와 ABC는 최초의 조상인 오브젝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투루루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서의 모든 표준 데이터 타입들 또한 우리가 만들 우리의 클래스들도 다 클래스 오브젝트의 서브 클래스들이다 라는 거를 직접 이렇게 is 인스턴스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최초의 클래스, 최초의 베이스 클래스인 오브젝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이때 또 유용한 함수 dir이 있어요. 이 dir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면 지금 오브젝트를 썼죠? 그러면 모든 것의 조상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호만 다를 뿐이지.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뒤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파이썬의 모든 데이터 타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 키워드를 써서 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코드를 아무것도 안 썼어요. 노 코드예요. 즉 블랙북 클래스는 우리가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인데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죠.
따라서 저 클래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이썬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derived 클래스로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아도 조상님인 오브젝트의 후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의 타입을 물어보면 분명히 얘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dir 함수에 이 북을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고요. 위에 오브젝트를 dir로 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즉,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의 조상인 오브젝트 클래스를 베이스로 삼아 이후에 만들어지는 표준 클래스나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다 유전의 법칙에 의해 유전시킨다라고요. 이게 한 게 정말 말이 먹히죠? 보는 것과 같이 위에 있는 DOC, EQ, format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으니 부클래스를 만들 때 아무런 얘기도 한 적은 없으나 파이썬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베이스로 삼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부클래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잔뜩 들어간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부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닫으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루비북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보여줬었어요. 클래스의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적는 거를 첫 번째 방법으로 보여줬죠.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 북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객체를 만들었죠. 루비북으로 해서 북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데이터도 없는데 보는 것과 같이 점을 찍었네요. 객체의 이름에 점을 찍고 있지도 않은 타이틀, authors 변수에 마치 값을 실제로 써주고 있어요. 근데 루비북의 타이틀을 확인해 보면 값이 저장돼 있어요. authors를 봐도 값이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객체를 만든 후 원래 그 객체에 선언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보는 것과 같이 객체의 이름에 점을 찍고 데이터의 이름을 써버리고 거기에 값을 쓰면 이 변수가 그 객체에 생기고 거기에 값을 저장합니다. 권장할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은. 하지만 이것도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일단 클래스 북이 존재합니다.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방법처럼 타이틀과 author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 소규합 값은 empty string으로 되어 있어요. 멤버 메소드로 num authors가 있고요. 셀프로 객체를 받아 그 객체의 authors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다만 보는 것과 같이 이 클래스를 book.py라는 모듈로 저장을 했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요. 보는 것과 같이 모듈로 저장하고 그 모듈에서 불러 쓰는 방법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book.py라는 모듈에 클래스 book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자, 보는 것과 같이 import book으로 불러오는 방식 동일하죠? 그 다음에 모듈의 이름에 그 안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써서 객체를 만드는 것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도 보는 것과 같이 객체의 이름에 메소드의 이름 호출하는 것 동작하고요. 모듈의 이름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넣고 거기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주는 것 이것도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새로운 정보는 없고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도 일단의 모듈들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 낯선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조상 클래스가 있고 그 조상 클래스로부터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데이터와 메소드들을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다 물려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상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dir obj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 언더바 init 언더바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름은 변경되면 안 돼요. 언더바 init 언더바고요. 요 함수를 특별히 우리는 constructor라고 부릅니다. constructing 한다라는 것이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 통상 constructor는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이제 생성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 init 함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init 메소드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파이썬에 의해서 최초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ook.py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book의 init 메소드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되면 book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때 최초로 호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book 클래스니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는 그래요. 셀프 객체가 되겠고요. 5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추가로 title, author, publisher, ISBN, price.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self.title, self.author, self.publisher, self.isbn, self.price로 하고 입력으로 받은 값을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강조할 부분은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변수를 써준 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클래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정의하지 않은 파라미터의 이름, 데이터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값을 저장한 게 있었고 권장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즉, 부클래스의 객체가 데이터를 가져야 될 때 권장하는 건 요 init이라고 부르는 부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파이썬에 의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이 메소드 안에다가 이렇게 self 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 부클래스 객체가 가져야 될 내부 데이터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가장 권장합니다. 이게 가장 실수가 적어요. 자, 따라서 부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지면 요 init, constructor가 호출이 될 거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5개를 별도로 줘야 되고 이거에 맞춰서 내부의 값을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num author라는 거에 메소드가 있으니 입력 파라미터는 객체만 있으니까 별도로 주는 건 없네요. return은 self author가 있어요.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의 길이를 알려주는 게 요 num author의 역할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활용해 봅시다. 이 모듈 import book 했고요. 모듈 이름인 book으로부터 클래스 book으로 객체를 만드는데 에러가 났어요. 근데 에러가 났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객체를 만들 때 첫 번째로 호출하는 함수인 init으로 호출하고자 했더니 5개의 파라미터를 별도로 추가로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면 되죠, 뭐. 모듈의 이름 book에 클래스 이름 book을 하고 입력 파라미터를 실제로 5개를 줬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에러가 나지 않죠? 그리고 파이썬 북이라는 곳에다가 객체를 저장했습니다. 파이썬 북의 타이틀을 확인하면 Practical Programming 잘 저장이 됐고요. author는 3명의 리스트 잘 들어갔고요. price 맨 마지막 25.0 나왔습니다. num authors를 호출하면 보는 것과 같이 author에 뭐가 있어요? 리스트인데 3개의 항목이 있죠? 요거 length 출력하니까 3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in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경우는 없죠. 근데 객체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init이 호출이 되고 우리가 정한 대로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내부적으로 5가지를 저장하는 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init과 같이 파이썬으로 자동 호출하는 혹은
얘네들이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의 드라이브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에 있었던 그 메소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정해진 메소드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맞춰서 동작하도록 작성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또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스트럭터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컨스트럭터는 ini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메소드다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입력 파라미터들도 우리가 넘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 때 컨스트럭터를 잘못 만들면 이후의 동작들은 전부 다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에도 이 init 컨스트럭터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줄지어서 10문제 중에 첫 번째가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거면 두 번째부터 10번째 문제는 자동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init 컨스트럭터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도 말아야 되고 틀리지도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보여줬고 세 번째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차이가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하고자 하는데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과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베리어블, 클래스에 저장되는 변수.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스턴스는 오브젝트라 그랬으니까 객체에 저장하는 변수죠. 분명히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했었습니다. 클래스는 틀이고 오브젝트 혹은 인스턴스는 틀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따라서 클래스에 변수를 붙이는 것과 오브젝트에 변수를 붙이는 거는 다른 거겠죠. 따라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실수하지 않아요. 클래스 북이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타이틀, author를 여기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 북이라는 줄 다음에 썼어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 none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있네요. num author가 있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그냥 self 하나고요. 리턴 값으로 self의 author를 그 길이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A하고 B예요. 그리고 이 A하고 B에 타이틀을 출력을 했어요. 타이틀을. 화면에는 none이라는 값이 두 개가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했냐면 북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요. 타이틀이라는 변수 이름을 쓰고 대문자 none으로 바꿨어요. 화면에 출력을 하면 북이라는 클래스의 타이틀이라는 값은 none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적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A의 타이틀과 B의 타이틀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놀랍게도 바뀌었습니다. 대문자 none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이 타이틀과 author는 현재 위치를 보면 북이라는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예요. 북이라는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북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요. 하나예요. 딱 하나. 북이라는 클래스의 그 변수 타이틀은 딱 하나고 이 하나가 A에서도 B에서도 혹은 클래스의 이름을 찍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하나의 변수를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 클래스에 붙어 있는 변수 타이틀을 바꿔버리면 하나기 때문에 A도 B도 모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객체하고 상관없어요. 객체가 가지는 값이 아니고 클래스가 가지는 값입니다. 요거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케이스는 여기에다가 정수값을 하나 저장을 하고 처음에 0으로 한 후 컨스트럭터가 홀출될 때마다 이거를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변수가 모든 객체에 대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수를 정의하고
컨스트럭터에서 이 값을 증가시키면 모든 객체들은 생성됐을 때 이 값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1 증가하면 1이 증가돼요. 근데 B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보면 1로 증가돼 있네? 나도 증가해야지. 1 추가.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클래스에 붙어 있는 변수입니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속한 값이고요. 객체에 속한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컨스트럭터 안에서 셀프 점 찍고 변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지금 보면 그렇게 만들었죠. 클래스 북인데 달라진 거는 타이틀은 일단 실험용으로 하나 냅뒀고요. 보게 되면 num authors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건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안에서 .title 여기에 있는 클래스 베리어블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를 만들었죠. 차이를 보려고요. 그리고 .author가 있으니 셀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파이썬이 자동으로 객체를 주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객체에 속한 타이틀 변수, 객체에 속한 author 변수라는 겁니다. 실행해 봅시다. 아래에 있는 코드 동일합니다. AB 객체를 만들었고요. AB의 타이틀을 출력했어요. 그럼 이게 출력되지 않고 A 객체의 타이틀, 이 값이 출력이 되고 B 객체의 타이틀, 컨스트럭터로 세팅한 이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북 타이틀의 클래스에 속한 타이틀, 이거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북점 타이틀은 none으로 바뀌었지만 객체에 속한 컨스트럭터 안에서 셀프 점 찍고 만든 이 변수들 인스턴스 베리어블 혹은 오브젝트 베리어블은 보는 것과 같이 A 타이틀, B 타이틀 출력하면 보는 것과 같이 언더바가 나와요. 따라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 컨스트럭터에서 셀프.점 이러고 데이터를 만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의 수를 전부 세고 싶다. 이런 용도를 위해 클래스에 속한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니 두 가지를 절대로 헷갈려 하면 안 되겠어요. 클래스 베리어블도 만들어서 쓸 때가 있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도 만들어서 쓸 때가 있으니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한 후 이거에 의해 만들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nit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예제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리로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객체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모듈을 별도로 두고 작업을 하는데 열심히 새롭게 만든 이 A인 경우에 북클래스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가 북클래스도 좀 바꿔야겠네.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듈 했을 때하고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앞서 모듈에서 배웠을 때 새롭게 모듈 리로드 하는 거 원래는 import imp 한 후 imp의 reload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랬으나 강의 노트의 모듈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었죠. 단종이 됐기 때문에 3.11 이후로는 없어질 예정이고 따라서 import의 reload를 호출해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헷갈리면 다시 강의 노트를 모듈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뀐 내용이 모듈의 리로드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리로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얘기 없고요.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를 별도의 모듈로 작업을 하다. 이거 수정해야겠는데? 그러면 수정을 했죠. 리로드. 우리가 모듈에서 배운 것처럼 리로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된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init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건 equal입니다. 언더바 eq 언더바고요. 얘는 이름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혹시 있나요?
일단 얘가 언제 호출되는지 아래 예제를 보여줄게요. 북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북 1이고요. 북 클래스로 파이썬 북 2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북 1과 북 2가 같은지 비교하네요. 당연한 동작 같기도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 북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인데 두 개의 북 클래스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 파이썬은 모르죠. 파이썬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표준 데이터 타입이 아니니 이 연산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해서 false나 true가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를 위해서 북 클래스에 이 equal이란 함수를 추가한 겁니다. equal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바로 우리가 앞쪽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equality 연산자, 이게 호출이 되면 파이썬이 북 클래스의 equality 연산인데 그러면 equal 함수가 있나? 이거를 찾아요. 개발자는 이렇게 타이핑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얘를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북 클래스에다가 이 메소드를 추가했는데 두 개의 책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은 북 클래스를 만든 개발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ISBN 넘버가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우리가 정한 룰이에요. 따라서 여기 false, true가 되어 있는데 1번 책과 1번 책은 같은 책이니 ISBN이 같아서 true인 거고 2번 책과 2번 책도 같으니 ISBN이 같으니 true, 1번 책과 2번 책의 ISBN이 다르니 false가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이퀄리티 연산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 잊지 말고요. 이퀄이 있으니까 딴 것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앞쪽으로 잠깐 이동해 보면 dir하고 북, 결국 북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게 잔뜩 있는데 여기 이퀄 있죠? init도 있어요. 자, 그런데 ge 뭐의 약어 같아요? greater than or equal to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거나 greater than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크거나 le less than equal to less than not equal.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생소했지만 쟤네들 기호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에서 이미 알고 있죠? 그 비교 연산자가 동작을 하면 저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니 저 메소드들 A책과 B책 중에 어느 책이 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죠. 일단 equal이 ISBN으로 하게 했으니까 ISBN이 큰 거가 크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익히 표준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들은 이미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에서 다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 이름 유지하고요. 저 함수들을 그대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북1과 북2가 비교됐을 때 입력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북1에 해당하는 왼쪽이 본인 스스로 셀프가 되고요. 사실상 연산자 뒤에 있는 얘는 입력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얘가 other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객체들이 다른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의 의미, 그로 인해서 결국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자, 비스무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연산자들의 상응하는 동작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함수 이름들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들 그대로 재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그거를 그대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클래스에 맞춰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equaling 케이스에는 완전히 조상님이 뭘 하던 상관없이 내가 책을 만들었고 책을 비교하는 건 나니까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구문을 넣습니다. 이런 경우 조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이름하고 동일하지만
작업 자체는 완전히 다른 작업을 해요. replace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override라고 합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만 완전히 다른 동작을 하는 것. 따라서 덮어 쓴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걸 override라고 그러고요. init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클래스의 init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쪽에서는 그냥 입력 파라미터를 모두 다 받는 입장에서 디폴트 입력 파라미터 처리를 하지 않았죠. 디폴트 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수 때 타이틀은 무엇, 어서스는 무엇 이렇게 값을 준 적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함수 때 어떻게 동작을 했다? 내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입력 파라미터 price를 주면 그 값으로 price가 채워지지만 price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함수를 define한 구문에서 assign하고 주는 요 10.0을 초기화 값으로 활용을 해서 채웠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을 보게 되면 북클래스의 init 컨스트럭터는 일단 5개의 입력 파라미터를 주었을 때 동작을 하나 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여기 설정된 디폴트 파라미터로 채우죠. 같은 이름이에요. 누구하고? 베이스 클래스인 오브젝트의 init하고. 근데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는 입력이 원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북클래스는 5개가 있죠. 혹은 아예 안 줘도 되죠. 함수의 이름은 같은데 init이에요.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메소드의 이름은 같은데 다른 파라미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요? 분명히 조상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의 이름은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조상님이 가지고 있는 init 메소드가 해야 될 것 외에 입력 파라미터 5개를 받아서 하는 행동도 추가한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입력이 없을 때도 동작을 하게 하고 파라미터가 5개 있을 때도 동작을 하게 하죠. 한 가지 이름에 2개 이상의 작업을 시키는 거. 일을 너무 많이 시켰죠. 그래서 오버로드입니다. 로드가 오버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조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대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를 일컬을 때 2가지 단어로 일컫는데 같은 이름, 같은 입력 파라미터, 하지만 전혀 다른 동작. 그래서 replace의 개념이면 override고요. 같은 이름인데 원래 있었던 메소드의 입력 파라미터와 다른 입력 파라미터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를 만든 거죠. 이러면 이런 거를 로드를 더 주었다, 오버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브드 클래스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하고 메소드가 있어요. 베이스 클래스의 메소드도 있고 또한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드라이브드 클래스 본연의 메소드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드들이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것도 있고 베이스의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호출하는 건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객체를 호출하는 건데 우리가 베이스가 파이썬이지만 오브젝트 베이스 클래스였지만 인티저 클래스나 스트링 클래스, 북 클래스를 불렀잖아요. 결국은 메소드가 드라이브에서 만든 것도 있고 베이스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순서로 호출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호출이 되는 건 드라이브드의 것이에요. 서브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먼저 찾고요. 서브 클래스에 우리가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없으면 그때 슈퍼로 올라갑니다. 요 순서 잊지 말길 바래요. 내가 조상의 것을 물려받았어요. 내 것도 있어요. 그러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내 것, derived class의 것을 먼저 찾고요. 거기서 못 찾으면 조상의 것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왜 이거를 한다? 결국은 한번 개발하고 재사용하면 좋은 것들을 조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재사용입니다. 한번 만든 코드는 다시 개발하지 않고 열심히 두고두고 다시 쓰기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유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이스 클래스에서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드는데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와 메소드는 모두 드라이브드 클래스로 내려가며 드라이브드 클래스에는 베이스에 없는 본인만의 유니크한 데이터와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어간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는 베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페런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드 클래스, 자식은 child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derived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브 클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상과 자식 간의 관계를 조상을 파이썬의 오브젝트 클래스로만 한정지어서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즉 베이스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고 derived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으로 봤을 때 베이스 클래스는 멤버입니다. 학교 안에 속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 봤는데요. 일단 교원에 해당하는 faculty가 derived 클래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student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 학생이거나 교수거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자료와 메소드를 멤버에 저장할 거고요. 이 멤버를 베이스로 삼아 faculty와 student를 만들고자 합니다. 코드는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위에 클래스 메소드와 여기에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faculty 클래스, student 클래스가 있고 각각 컨스트럭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faculty 클래스입니다. 자, 먼저 멤버 faculty와 student의 공통으로 있는 베이스 클래스인 멤버를 보게 되면 클래스 멤버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컨스트럭터는 self 외에 3개의 입력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name, address, email. 그리고 자체적으로 instant variable로 name, address, email을 만들고 이 3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베이스 클래스를 멤버로 삼아 faculty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클래스 faculty를 만들겠다라는 건 동일하고 멤버가 베이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faculty 이름 뒤에 가로 열고 닫고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인 멤버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쓰면 이렇게 가로 열고 베이스의 이름을 넣어준 것만으로 faculty 클래스는 멤버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와 이 컨스트럭터를 이어받게 됩니다. 유전받게 되는 거죠. 자, faculty에서 컨스트럭터를 define을 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썼으니 overload라고 보면 되겠죠. 자, name, address, email, faculty number 4개 입력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에서 3개를 받는 정보 그대로 있는 거에 faculty number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3줄이 있는데 일단 베이스 클래스에 없었던 faculty number를 자체적인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해서 저장하고 있고요. course teaching이라고 부르는 리스트를 또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근데 이 두 줄을 name하고 address, email은 없네요. 얘는 어디 있습니까? name, address, email이 입력 파라미터로 주어졌네요. 메소드의 이름은 init이에요. init 안에 또 자기가 init을 부르네요. 하지만 이것은 faculty의 init은 아니고요. 슈퍼가 있죠. 아까 베이스 클래스를 부르는 이름 중에 베이스 클래스, 페런트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슈퍼입니다. 즉 본인의 조상이에요. 조상은 누군데요? 여기 있잖아요. 멤버의 init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name, address, 이메일을 주니 faculty는 이미 멤버를 베이스로 삼아 만들어진 derived 클래스니까 faculty 안에는 이미 멤버에서 정의한 name, address, 이메일이 있어요. 이 컨스트럭터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새롭게 name이나 address, 이메일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본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컨스트럭터로 호출해서 본인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name과 address와 이메일을 세팅한 겁니다.
마찬가지 동작이 스튜던트에서도 이루어져요. 멤버는 동일한 거고요. 스튜던트 멤버로 해서 멤버를 베이스로 삼는 derived 클래스 스튜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입력 패러미터는 이 경우 4개고요. 보는 것처럼 스튜던트 클래스만의 데이터를 세 줄로 정의를 했죠. 그 외에 앞서 faculty처럼 멤버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고 네임, 어드레스, 이메일을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 멤버로부터 derived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은 어렵지 않고요. 보는 것과 같이 컨스트럭터를 오버로드해서 본인만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조상의 컨스트럭터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조상에 속해 있었던 컨스트럭터로 조상에 속해 있던 네임, 어드레스, 이메일을 채우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조상의 데이터를 채웠지만 호출하는 건 자식의 이름을 써요. 자, 여기서 우리가 faculty 객체와 student 객체를 만들죠. 스네이프로 이름이 지워져 있는 faculty 객체예요. faculty 객체의 네임과 어드레스와 이메일은 조상의 것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네임, 이메일 그냥 만든 faculty 객체에 점을 찍고 그냥 원래 베이스 클래스에 있었던 그 데이터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따라서 조상의 것을 접근할 때 슈퍼 함수를 써가지고 접근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냥 사용할 때에는 보는 것처럼 derived 클래스의 객체 이름에다가 베이스 클래스에 있었던 데이터 이름을 그냥 써주면 아무 문제 없고요. 스튜던트 객체로 만들어진 해리도 마찬가지로 네임과 이메일을 통해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었던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물려받는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init이라든지 equal. 이번엔 str입니다. 언더바 str 언더바. 이 str 메소드는 언제 호출이 되느냐면 이런 경우에요. print 객체 이름 혹은 string 메소드에게 입력으로 줄 때 print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한다는 건 이 입력 패러미터가 문자열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멤버 클래스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지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스트링 메소드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인 멤버에다가 스트링 클래스를 보는 것과 같이 정의했는데 리턴을 R이 필요하는데 보면 뭐예요? 문장을 만들었는데 간단해요. 네임 출력하고 줄 바꾸고 어드레스 출력하고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출력합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인 멤버 클래스에 여기에 메소드로 str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효력은 어디까지 뻗쳐요? faculty와 student까지 갑니다. 따라서 faculty 객체인 스네이프와 student 객체인 해리가 있을 때 이 둘을 print 스네이프, print 해리 하면 본인 faculty와 student에는 이 str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호출한다? derived 클래스의 메소드에 없으면 베이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뒤진다 그랬으니 멤버 클래스에 이게 호출이 돼서 faculty의 객체인 스네이프도 3줄 출력 그 다음에 student 클래스의 객체인 해리도 3줄로 동일한 타입으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스트링 메소드 즉 스트링 타입으로 만드는 함수에 해리를 주면 이렇게 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faculty의 클래스에 str를 또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이번에는 보는 것처럼 출력을 하는데 맨 뒤에 추가적으로 코스를 출력하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출력하게 faculty의 스트링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메소드를. 자, 그러면 faculty 객체의 스네이프를 출력하면 앞서 멤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거에 추가로 2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str은 faculty에 국한한 겁니다. 따라서 faculty에 맞는 string 메소드를 만들었고 멤버에 맞는 string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faculty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같은 str 메소드지만 찾는 순서는 어떻다? derived 클래스의 메소드를 먼저 찾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우리는 스튜던트에 대해서는 아직 안 만들었죠. 따라서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str이 없음이 그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이렇게 멤버 클래스에 str을 호출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베이스에 만들어줘서 모든 드라이브드의 여파를 줄 수도 있고 각각의 드라이브드에 맞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해당 메소드에서만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가지 철학을 배울 건데 함수를 만들 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건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의 타입과 종류 그리고 리턴 타입이 뭔지 알면 되죠. 내부에서 뭐가 동작하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원칙이 사실 클래스 쪽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클래스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에 어떤 값을 쓰거나 읽는 그런 메소드만 사용자 입장에서 알면 되지 내부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은 우리가 앞쪽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안에 있는 데이터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 이거는 파이썬의 기본 철학이 퍼블릭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하지만 원래 좋은 프로그램은 숨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히든해요. 어디로부터? 클래스의 바깥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것만 알려주고 그 외의 것은 숨기고자 하는 거니 이를 위한 프라이빗 베리어블 문법이 있습니다. 즉, 컨스트럭터를 통해 가지고 변수를 만들었는데 보는 것과 같이 언더바로 해서 변수의 이름을 정하면 얘는 이렇게 객체의 이름을 쓰고 언더바로 직접 접근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숨긴 거예요.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있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접근하지 말아라. 저런 거를 직접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etter하고 setter라는 철학이 있는데 이 값을 읽어오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런 걸 getter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쓰는 함수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setter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사용자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고 읽거나 쓰는 전용의 함수,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information hiding 혹은 encapsulation. 정보를 숨긴다, 캡슐화한다. 따라서 우리가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와 메소드를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그대로 유전받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누군가 information hiding 혹은 encapsulation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클래스에서 데이터나 일부 메소드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알 필요가 없다면 이것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프라이빗한 베리어블이나 프라이빗한 메소드로 감싸고요. 프라이빗한 베리어블은 필요시 getter, setter라고 부르는 쓰고 읽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내부의 동작을 알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을 없애게 막아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파이썬과 관련돼 가지고 기초 프로그래머 이제 면접했을 때 아마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들 정도로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폴리몰피즘이라는 또 희한한 단어가 있는데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폴리몰피즘, 폴리라는 거는 다양하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몰핑이라는 것은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바뀐다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멤버 클래스에도 say something 메소드가 있고 faculty와 student에도 멤버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드라이브인데 say someth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메소드의 이름은 같아요. 하지만 실행을 하면 이건 멤버의 say something, faculty의 say something, student의 say something이라고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같으나 동작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면 객체를 faculty, student, faculty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리스트 안에 넣었어요. 파이썬은 이게 돼요. 하나의 리스트에 서로 다른 타입의 값들을 넣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을 실행할 수가 있으니 확대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로부터 하나씩 읽어드려서 say something을 실행한다.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래 파이썬을 제외한 다른 언어들은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섞고 걔네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준 후 눈으로 봤을 때에는 마치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것. 모양이 다른,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이런 거를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면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것, 이것은 파이썬이기 때문에 참 쉬운 동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두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다시 배울 건데 그때 오늘 설명한 인포메이션 하이딩과 폴리모피즘 아주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쉬우니까 잘 기억해두고 코드를 기억하고요.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C++ 수업에서 파이썬이 이래서 쉽다 그런 거구나. 처음 배우는 파이썬 나는 어려웠는데 야, C++에서 이거 하려니까 장난이 아니네. 이거를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단어 inheritance, information hiding, polymorphism을 설명했고요. 뭐 시험에 이론을 설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될 건 다 배우는 거니까 이 예제들 기억을 하고 아 이런 거를 파이썬에서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는구나,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부르는구나, 인헤리턴스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은 파이썬에 있는 타입들을 클래스라고 불렀고 사용했었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파이썬에는 오브젝트라는 고유명사라는 이름의 조상이 계시고 거기로부터 표준 타입들도 만들어줬고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도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걸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와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둘 다 직접 만드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객체의 이름으로 점을 찍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셀프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자동으로 파이썬에 의해서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메소드들 봤습니다. 컨스트럭터인 init도 봤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나 프린트 함수와 같이 문자 요열이 필요할 때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호출하는 str도 봤어요.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에 대한 비교 연산자도 봤고요. 설명은 안 했지만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dir 가로 열고 int를. 그러면 넘버인 인티저와 플로우트는 또 기호들을 함수하고 매칭하고 있으니 더하기 기호가 실행이 되면 뭐가 호출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add라는 메소드가 나오고요. sub도 나옵니다. 더하기인 add, 빼기인 subtract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는 컨스트럭터 만들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직접 정수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정수 더하기 여러분이 만든 정수, 여러분이 만든 정수 더하기 파이썬의 정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메소드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파이썬에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메소드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연산자가 어느 메소드로 매칭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 줬다가 아니고요. dir로 int나 float를 해보세요. add나 sub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 오늘 비교 연산자 한 것처럼 이미 수업 가르쳐 준 겁니다.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대망의 파이썬 문법은 오늘의 클래스 수업으로 마칩니다. 이제 웹에 대한 부분을 며칠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그 웹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지 다시 파이썬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분간 웹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반드시 뛰어넘지 마세요. 파이썬으로 다시 개발을 할 건데 이론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웹이네? 나는 낼름 넘어가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단 파이썬의 문법에 대한 부분은 마쳤고요. 기말고사는 전통적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를 해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한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수업에 있는 내용들도 따라가겠지만 반드시 클래스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어 보는 것들,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클래스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고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실습 자료 충실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